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분열의 중국 대륙입니다. 유비의 브레인 제갈량을 그렇게 골탕 먹이고 화병으로 길거리에서 죽게 만든 위나라의 사마이. 그 사마이가 슬슬 권력의 욕심을 갖고 조조의 위나라 권력을 갉아먹었지요. 그리고 결국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이 조씨를 몰아내고 진나라를 세웠죠. 그 진나라가 손곤이 세운 오나라까지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런데 진나라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을 통일시키긴 했지만 그 큰 땅덩어리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즉 감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넓은 땅 여러 지방에 생판 모르는 관리들을 보내기가 좀 그랬어요. 지방 세력이 커지면서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사마씨 정권이 결정한 것은 다시 봉건제를 하는 거였어요. 즉, 각 지방에 믿을 만한 친인척을 보내 통치하는 제도죠.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 그래서 사마씨 정권도 각 지방에 같은 사마씨들을 보내서 지방 행정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봉건제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력을 놓고 싸울 때는 친인척들이 더 겁나게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지방에 내려간 진나라 초대 황제의 사마얌의 아들 조카 8명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권력 투쟁에 들어갔죠. 이것을 팔왕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사마씨들이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북방의 흉노족, 선부족 같은 오랑캐들을 용병으로 쓰면서까지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중원까지 진출한 흉노족들은 진나라 황제를 죽여버리고 진나라 병사 10만 명을 몰살시켜버리는 난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흉노가 용병으로 들어왔다가 아예 그 중원, 동네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걸 본 다른 유목민족들도 너도 나도 중원으로 밀려옵니다. 총 5개의 오랑캐 유목민족들이 중국 북부 지역으로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그 5개의 오랑캐들이 총 16개의 고만고만한 나라들을 세웁니다. 바로 이 시기가 5호 16국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진나라가 다 망한 것은 아니에요. 중국 북부 지역은 오랑캐에게 다 빼앗겼지만 남쪽 지역으로 도망가 진나라 정권을 겨우겨우 이어가요. 이렇게 남쪽에 생긴 반토막 진나라 시대를 동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불교가 중국에 자리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랑캐 국가들 때문이었대요. 원래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는 고향인 인도에서는 자리를 못 잡고 중국 북부에 자리 잡은 유목민들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이 스며듭니다. 신분 차별이 어마무시한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 인도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 불교는 결코 합쳐질 수가 없었겠죠. 반면 유목민족의 지도부들은 불교의 부처님이란 막강한 신을 이용해 새로 점령한 땅을 다스리는 나름의 통치 철학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국가적 차원의 공식 종교로 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목민족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엄청난 규모의 불교 유물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낙양에 있는 용문 석굴이랍니다.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도 바로 이때 5호 16국 시대였는데요. 공식 기록으로는 16개 오랑캐 나라 중 하나였던 전진을 통해 고구려로 들어왔답니다. 자, 이제 중국사 공부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 남북조 시대입니다. 중국 북부의 오랑캐들이 총 16개 나라를 세우고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북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이 선비족이 북부 중구의 나머지 떨거지 오랑캐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합니다. 전체의 통일이 아니라 북부 일부의 통일입니다. 이 시기를 북조 시기라고 불러요. 북조가 있으면 남조도 있겠지요. 앞에 진나라가 나라 반쪽을 날려먹고 남쪽으로 도망와서 동진이란 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이 동진도 결국은 내부 분열로 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동진이 망한 후 중국 남부에 송, 제, 양, 진 4개의 나라가 차례로 세워졌다 망해요. 이렇게 동진이 망한 후 남부 중국에 들어선 4개의 나라를 시대를 합쳐서 남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북쪽의 북조와 남쪽의 남조를 합쳐서 남북조 시대.
조조가 세운 이 나라,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를 다 합쳐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북조 시대에서 기억할 만한 인물은요, 오랑캐지만 한족의 오리지널 중국 문화를 너무나 사랑했던 효문제라는 황제가 있고요. 남조의 역사에는 중국 서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왕이지, 그리고 시인 도연명입니다. 이 어지러운 남북조 시대는 수나라에 의해 또 한 번 통일이 됩니다. 거의 150년 만에 다시 중국이 하나로 통일된 것인데요. 그때 통일된 중국이 지금까지 그 통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이란 인물은 중국사에서 거의 진시황과 동급의 어마무시한 인물로 다뤄진답니다. 양견이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 수문제라고 하면 모두들 아시겠죠? 수문제는 자기가 세운 수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 수문제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수문제의 뒤를 이은 두 번째 황제, 수양제는 수문제가 쌓아놓은 국고를 다 탕진해버리고 수나라를 10년 만에 멸망시킨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황제 중 한 놈이랍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왕조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마무시한 토목공사죠. 수양제도 황제가 되자마자 중국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 대운하 건설은 필요하기는 했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백성들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수문제가 백지화시켰던 공사였죠. 그러나 아들 수양제는 대운하 건설에 들어갑니다. 건설비가 얼마나 들건 인부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건 그대로 공사를 강행합니다. 이 공사가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냐면은 수양제가 건설한 대운하가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고 실제로 물류 이동을 하는 데 쓰이고 있을 정도랍니다. 실로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더불어 양대 토목공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양제가 결정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건 우리 역사에도 등장하는 고구려 정벌이었습니다. 무려 1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고구려에는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죠. 수나라 30만 대군이 살수를 건널 때 수공을 펼쳐 거의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대실패였죠. 그러나 수양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고구려 정벌을 또 들어갑니다. 이제 수양제의 대규모 운하 건설 때부터 쌓여왔던 불만과 계속되는 고구려 원정 실패에 수나라 민중들은 농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수양제는 도주 중에 자기의 경호실장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당나라 초대 황제 이연은 원래 처음부터 권력 욕심이 없었어요. 결국 둘째 아들 이세민에게 바로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스스로 쫓겨나죠. 사실상 당나라는 애초부터 이연이 세운 나라라기보다는 이세민이 세운 나라라고 해야 해요. 형제를 죽이고 또 아버지 이성계를 몰아내고 왕이 된 조선 태종 이방원과 거의 싱크로율 100%랍니다. 이세민은 당나라 태종, 즉 당태종이 됩니다. 친형도 죽이고 아버지까지 몰아냈지만 이세민은 아주 똑똑했어요. 먼저 이세민은 좋지 않은 여론을 급 반전시키기 위해 반대파 끌어안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대운하 건설 같은 무리한 토목공사로 망하는 걸 보고 당태종은 재임 기간 동안 절대로 무리한 토목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면 바로 세금을 깎아주고 먹고 살 길이 없는 백성은 개인 황실 재산까지 털어서 지원을 해주고요. 비록 형제를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랐지만 정치 하나는 정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당태종을 성군으로 존경한답니다. 당태종이 반대파 끌어안기에서 건진 사람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건성의 브레인 위징입니다. 위징이 늘 당태종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백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키도 있지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지만 물은 물고기가 없어도 그냥 물입니다. 당태종은 평생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대요. 그리고 당태종이 위징 등 주변인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정치를 한 결과
당나라는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던 당태종이 말년에 무리한 고구려 침공을 합니다. 그러나 안시성의 고구려군이 당태종의 공격을 1년 가까이 막아내면서 고구려 정벌 개혁은 틀어지죠. 그 후에도 당태종은 여러 차례 고구려 침공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러나 결국 당나라는 고구려를 다시 침공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신라와 손을 잡고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나당 연합군 이야기랍니다. 당나라 시대에 빼먹을 수 없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칙천무입니다. 뛰어난 미모의 당태종의 후궁 무조. 당태종 이세민이 죽자 태자인 그 다음 황제가 고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태자 시절부터 이 무조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죠. 또 당시 당나라 법에 따라 아들을 낳지 못한 태종의 후궁들은 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됩니다. 무조도 이세민의 아들을 낳지 못해서 감업사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는데요. 무조가 비구니가 된 후에도 무조를 잊지 못한 고종은 몰래 절을 찾아와 무조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던 중 무조가 다시 화려하게 궁에 복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고종에겐 왕씨 황후가 있었고 소씨 숙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황후가 소숙비라는 후궁을 무시무시하게 질투한 겁니다. 소숙비를 없애기 위해 무조를 궁으로 불러 정식 후궁으로 만들어버린 왕후. 남편은 더 이상 소숙비에 대한 관심을 끌 것이라고 계산을 하였죠. 일단 계획대로 무조와 왕황후는 서로 힘을 합쳐 소숙비를 궁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소숙비를 날린 무조, 다음 타깃은 왕황후였습니다. 마침 무조는 그때 딸 하나를 낳은 상태였는데요. 무시무시하게도 자기 친딸을 이용하여 왕황후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왕황후와 소숙비 둘 다 궁에서 쫓아내버린 무조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황제의 정식 부인 황후가 됩니다. 무조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이제 무조의 야심은 자기가 낳은 아들로 하여금 그 다음 황자가 되게 하는 거였죠. 결국 무조는 자기가 낳은 큰 아들을 새 태자로 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종이 아프기 시작해요. 황제가 골골하니까 무조가 이번에는 사실상 수렴청정으로 들어갑니다. 당나라의 실세 권력을 쥔 무조, 그 뒤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무조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무조의 권력력에 대해 항의를 하는 첫째 아들 태자를 독살해버리고요. 둘째 아들을 새 태자 자리에 앉힙니다. 새 태자도 엄마에게 항명을 하다가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객을 보내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셋째 아들을 태자 자리에 앉히죠. 이런 와중에 당 고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 태자였던 세 번째 아들이 당나라 중종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종의 부인, 즉 현직 황후이자 며느리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위시 황후였는데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국가 요직에 앉히려고 해요. 무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결국 중종 황제를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일단 4번째 아들을 황제 예종으로 만든 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들을 황제 자리에 올린 다음 내가 간접 통치를 하는 것보다 아예 대놓고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려 보는 게 어떨까? 드디어 그녀의 나이 67살,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여황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당에서 주나라로요. 잠시 당나라가 망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는데 이때 이 권력의 공백에 다른 권력이 들어옵니다. 여황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쫓겨난 전임 황제 당 중종을 찾아가는 거지요. 결국 중종을 앞세운 쿠데타 세력은 결국 병상의 무조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중종을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권력을 뺏긴 무조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 82살이었어요. 무조가 중국을 통치하던 15년을 역사에서 무주라고 불러요. 즉 무씨 여인이 세운 주나라라는 뜻인데요. 칙천무후는 무슨 뜻이냐면요. 칙천은 시호입니다. 무후는 무시성을 가진 황후란 말이고요.
중국 역사는 이 유일한 여황제를 황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측천이란 이름을 죽은 다음 받은 무시성을 가진 황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측천 무에 의해 잠시 혼돈에 빠졌던 당나라는 당 현종 때 다시 안정이 됩니다. 현종 집권 초기에는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일단 주위에 인재가 깔려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방해 세력이 없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 칙천무가 정치적으로 딴 마음을 품을 만한 잠재적 위협 세력을 깡그리 다 뽑아버렸기 때문이죠. 현종은 궁궐안의 사치품들을 다 모아 불태워버리고 근검절약을 외칩니다. 이런 훌륭한 조건이 넘치는 나라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당현종 집권 초기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찬사를 들으며 당나라를 안정화시킵니다. 또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나라 영토도 늘려갑니다. 그러나 황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종도 점점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네요. 황제의 주변엔 점점 간신이 많아집니다. 그러던 중 황후가 죽어버리는데 이때부터 현종이 아예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간신들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죠. 간신들 중 환관인 고력사라는 인간이 있었는데요. 미인을 이용해서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굴해낸 미인이 현종의 18번째 며느리인 양옥환이란 여인입니다. 바로 중국 4대 미인 중 한 명인 양귀비지요. 양귀비를 본 현종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이때 현종의 나이가 56살, 양귀비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양귀비를 정시 후궁으로 궁원해 들인 현종은 모든 국정을 팽개쳤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 그대와 나는 비익조요 또한 열리지요란 말까지 했어요. 비익조는 암수가 날개가 한 짝밖에 없어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날 수 있는 새를 말하는 거고요. 열리지는 뿌리가 2개인 나무가 서로 엉켜 한 몸이 된 나무를 말해요. 한마디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뜻이겠죠. 이제 국정은 양귀비의 일가 친척에 의해 망가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양귀비의 육촌 오빠였던 양국충입니다. 간신의 끝판왕이었죠. 여기에 또 다른 간신이 있었으니 바로 알록산이란 인물입니다. 원래 페르시아계로 우리가 아는 동양인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즉 이란 출신이다 보니 덩치가 엄청 컸다고 해요. 어찌나 아부를 잘하는지 양귀비는 이런 알록산에게 넌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애정했답니다. 사실 알록산은 엄청난 권력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알록산의 움직임을 눈치챈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양국충입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며 현종과 양귀비에게 고발을 해요. 이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양국충은 권력은 있었지만 군사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록산은 변방의 장군이었지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결국 알록산은 간신 양국충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나라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알록산의 난이랍니다. 반란군이 수도 코앞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 현종과 양귀비는 호위무사 몇몇과 함께 도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도망을 가던 중 호위무사들이 황제 일행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양귀비 일가 친척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탓입니다. 양귀비와 양국충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호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현종은 놀랍게도 양귀비를 버립니다. 도주 중 길거리에서 양국충의 목을 베어버리고 양귀비는 사람을 시켜 끌고 가 숲속에서 목 졸라 죽여버리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양귀비까지 죽이고 계속 도주를 하던 현종을 이번에는 당나라 백성들이 막습니다. 폐하가 지금 멀리 도주를 하면 나라가 온통 반란군의 세상이 될 겁니다. 여기 남아서 반란군과 맞서 싸워주세요. 이에 현종 또 비겁하게 같이 도주를 하던 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선조가 아들 광해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난리통에 급하게 당나라의 새 황제가 된 태자는 알록산에 반대하는 절도사들과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서요. 그리고 겨우겨우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 후 당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무너진 중앙 권력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알록산의 난을 진압하려고 돈을 너무 많이 쓴 당나라 조정은 구멍난 국고를 소금 전매를 통해서 메꾸려 합니다. 정부가 소금 전매법을 만드니 민간에서는 소금 밀매업이 나옵니다. 그때 소금 밀매업자 중 거의 탑에 들어가 있는 소금 밀매 재벌이 있었으니 바로 황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정부가 소금 밀매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바엔 반란이라도 한번 일으켜보고 죽자는 생각에 황소의 난이 시작됩니다. 그런 황소 밑으로 수많은 농민이 몰려들었어요. 손쉽게 당나라 궁궐을 접수해버린 황소, 바로 새나라 건국을 선포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당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수도의 궁궐만 반란군에게 점령당했지 당나라 황제는 아직 엄연히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당나라 군대도 시퍼렇게 살아있었답니다. 얼마 후 당나라 군대는 다시 재정비하고 수도 탈환 작전에 들어갑니다. 오합지졸 농민군을 거느리던 황소는 점점 밀리다가 산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실 황소가 그렇게 쉽게 진압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내부 배신자 주온이란 인물 때문이었어요. 당나라 황실과 손을 잡은 주온은 당나라 황실로부터 주전충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충성하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나 주전충은 당나라 마지막 황제인 예종으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서기 907년 한때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당나라가 공식적으로 망한 순간입니다. 이어지는 5장, 돈으로 산 평화, 그리고 몽골의 원. 당나라를 멸망시킨 주전충은 양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주전충이 세운 양나라는 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전충은 후량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중국 땅에 총 15개의 나라들이 갑자기 들어선 대난장판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5대 10국의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중원의 나라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나 했는데요. 바로 라이벌 국가와 싸울 때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만리장성 너머의 북방 유목 민족이었던 거란족에게 만리장성 남쪽의 땅을 뚝 떼어준 겁니다. 남쪽 땅으로 이사온 거란은 나라 이름도 요로 바꿉니다. 이제 요 나라는 5대 10국 시대를 평정한 후주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게 됩니다. 이에 후주는 요 나라를 치기 위해 조광윤이라는 자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또 당시 후주의 정치는 난장판이어서 군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중이었죠. 이에 후주 군부는 조광윤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실은 취한 조광윤에게 황제의 옷을 입혀 꼼짝없이 쿠데타에 가담하게 한 것이었죠. 결국 요 나라 정벌에 나섰던 조광윤은 군대를 뒤로 돌려 수도로 향해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싱크로율 100%랍니다. 평화롭게 정권을 이어받은 조광윤은 나라 이름을 송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5대 10국 난장판을 정리해 나가요. 다시 중국이 하나의 통일 국가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광윤, 즉 송태주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무인 시대를 끝내는 거죠. 결국 송나라의 부하 장수들과 군 실권자들은 모두 일종의 전역 신청서를 송태조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송태조는 그들에게 엄청난 재선을 나눠주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지방 땅까지 내줍니다. 이렇게 송나라는 태조 조광윤의 문민 정부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안정화됩니다. 반면 요나라는 점점 더 군사 강국이 되어갔고요. 결국 송나라는 요나라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는 신사가 되었죠. 그러나 송나라를 괴롭힌 건 거란족의 요나라뿐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유목 민족인 여진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금나라였어요. 금나라는 건국하자마자 바로 아래의 요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요나라가 거의 망할 뻔할 정도의 가공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송나라는 금나라에 몰래 제안을 하나 해요. 즉
송나라와 금나라가 손을 잡고 위아래에서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반띵하자라는 제안을요. 약속대로 금나라는 무서운 기세로 요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송나라가 공격을 못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이에 금나라는 단독으로 요나라를 공격해서 기어이 요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기 나라의 반란을 겨우 진압하고 합류한 송나라에게 금나라는 원래 계약대로 요나라 땅 반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송나라, 이번에는 요나라 잔존 세력과 손잡고 오히려 금나라를 공격하려다 금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전직 황제 휴종과 수많은 황족, 고위 관료들이 다 금나라로 끌려갑니다. 지금의 중국 북부 하얼빈으로 끌려간 휴종과 흠종은 만주 벌판의 그 추위 속에서 불쌍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송나라가 아주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잠깐 출장으로 지방에 나가 있던 휴종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수도가 함락되고 형인 휴종 등이 금나라군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 동생은 바로 남쪽으로 도주하여 지금의 항저우를 새 수도로 정하고 송나라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남송이랍니다. 금나라가 열심히 남송을 괴롭히고 있을 때 금나라 북쪽 초원지대에 또 다른 유목 민족이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바로 몽골족이었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의 여러 부족을 하나로 뭉쳐 통일 몽골 제국을 세우는데요. 나라를 통일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금나라를 공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칭기즈칸이 금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동안 서쪽 중앙아시아에 호라즘이라는 경제 대국이 있었는데 일단 외교 관계나 좀 맺고 싶어서 칭기즈칸이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호라즘에서 이 사신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금나라 공격을 잠깐 멈추고 중앙아시아 정벌을 시작합니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징기즈칸의 세계 정복 전쟁. 호라즌이 처음부터 징기즈칸의 사신을 잘 대접해줬다면 아마 이런 정복 전쟁도 없었을 테고 세계사는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던 중 징기즈칸이 6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오고타이가 새로운 몽골 지도자가 되어 세계를 정벌한 몽골군이 다시 금나라로 쳐들어옵니다. 금나라 마지막 황제는 궁을 버리고 도주하다 결국 자결을 하고요. 금나라는 몽골군에 의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몽골의 다음 타겟은 남송이었죠. 몽골은 드디어 대대적인 남송 정벌에 들어갑니다. 이때 남송 정벌의 최고 사령관은 징기즈칸의 손녀인 쿠빌라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동생과의 권력 다툼 끝에 결국 몽골 최고 지도자 칸이 됩니다. 그리하여 쿠빌라이 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라 이름도 몽골에서 원으로 바꿔요. 그리고 마침내 남송까지 멸망시키면서 중국 대륙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징기즈칸이 정복한 그 엄청난 땅덩어리는 그 어찌 되었을까요? 분열되고 맙니다. 징기즈칸이 정복한 그 엄청난 땅은 여러 개의 칸국으로 나누고 독립을 하는데요. 칸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외워야 했던 키차크 칸국이 바로 이때 원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몽골족 독립국이랍니다. 겨우 100만 명의 몽골족 인구로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는 고문에 빠집니다. 중국 한족은 1억 명이 넘었거든요. 100만 명으로 1억 명을 통치하는 방법. 쿠빌라이는 먼저 과거 제도를 폐지합니다. 당시 몽골족 대부분은 문맹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시험으로 관리를 뽑으면 대부분 공부를 좀 한 중국 한족들이 관리가 될 테고 그러면 몽골족은 고위 공무원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요. 대신 중동 지역에 배운 이들을 수입해 관리직에 앉힙니다. 이런 중동 출신 원나라 관리들 또 중동 출신 상인들을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때 중동인뿐 아니라 많은 유럽인도 원나라로 몰려왔는데요. 그 중엔 동방협록을 쓴 이탈리아인 마르코 폴로도 있었답니다. 마르코 폴로는 특히 원나라의 발전된 도로망을 보고 크게 놀랬다고 하는데요. 몽골족은 말을 타고 거의 전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땅 곳곳에 역을 설치했어요. 당연히 호텔과 식당도 많았고요.
그러니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원나라는 이런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못 갔답니다. 쿠빌라이 사후 25년 동안 무려 8명의 황제가 올라가고 쫓겨나니까요. 이제 원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이 원나라의 도로망을 타고 대륙에까지 전파되죠. 게다가 수양제가 만든 대운하는 홍수로 막히는 불운이 겹칩니다. 흑사병으로 죽어나가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끌려가 또 억울하게 죽고 결국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한족 농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원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홍건적의 난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 6장 명나라와 대륙을 차지한 만주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원나라를 멸망시킨 홍건적을 이끈 지도자의 이름은 주원장. 다시 한족의 나라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건국하자마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주원장은 황제의 권위에 매우 집착하는 왕이었는데요. 또 무엇보다 황제 자리를 무조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집착이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왕위를 물려줄 큰아들이 갑자기 죽자 그 큰아들의 아들, 즉 손자를 바로 후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죽자 손자가 명나라 2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되고 싶었던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 주체는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를 점령하고 스스로 명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예요. 조카를 없애고 황제 자리에 오른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합니다. 이런 명나라는 만력제라는 황제가 통치하는 시절 드디어 망하기 코스에 접어듭니다. 물론 명나라가 망한 이유가 한둘이 아니겠지만 조선에서 발발한 임진왜란에 무리한 파병을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긴 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누르하치란 인물이에요. 누르하치는 전 만주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새로운 나라 건국을 선언해요. 나라 이름은 후금.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세웠던 금나라를 이어받겠다는 걸 대놓고 선언한 것이죠.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한 후 다음 해부터 명나라 땅을 공격합니다. 후금과의 전투로 명나라는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 관문인 산회관을 끝끝내 넘지 못하고 6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누르하치가 죽은 후 누르하치의 아들은 홍타이지가 후금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홍타이지는 옆 동네의 다른 유목민족인 몽골족을 하나하나 물리친 후 나라 이름을 중국식 한 글자로 바꿉니다. 바로 청나라입니다. 한편 명나라는 여기저기에서 농민 반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명나라에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 이자성의 농민군은 수도 베이징까지 쳐들어왔어요. 결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결을 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명나라가 실질적으로 망했지만 청나라군은 아직도 산해관을 넘지 못했어요.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도 결국 만리장성 산해관을 넘어보지 못하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결국 홍타이지의 아들대에 이르러 명나라 장수 오삼계의 배신으로 산해관 문이 열리고 청나라군은 바로 베이징으로 진격해 이자성 일당을 토벌합니다. 드디어 중국 대륙을 손에 넣은 만주족 청나라. 한족을 최대한 끌어안아주고 인정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니다. 하지만 만주족의 지배에 반대하면 철저히 응징했어요. 청나라 때는 뛰어난 황제 3명이 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렇게요. 이 3대 황제 중 제일 처음 황제인 강희제, 청나라를 무려 61년 동안 통치했답니다. 강희제는 오늘날의 대만을 중국 영토로 만들기도 했지요. 강희제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옹정제는 아버지에 비해 짧은 14년 동안 청나라를 통치하는데 옹정제는 두 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 냉혹한 황제. 둘째, 놀랄 정도로 성실한 워커홀릭.
옹성제의 뒤를 이은 옹성제의 아들 걸륭제는 황제 자리에 무려 60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걸륭제 때 일어난 일 중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유럽과의 적극적인 무역이었답니다. 특히 중국 남부 특산물인 홍차를 영국에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때가 이때였는데요. 영국에선 이 중국산 홍차 인기가 대폭발했고 홍차 판매 대금으로 영국의 은이 대량으로 청나라로 넘어와 청나라 국고는 은으로 점점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영국으로의 홍차 수출은 곧 들이닥칠 아편 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청나라는 내부적으로 골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화신과 같은 간신이 나라 재정을 망치기 시작하면서 만주족 청나라 정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저 멀리서 청나라를 무너뜨릴 외부 세력이 점점 중국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홍차 무역 때문에 큰 적자를 보며 격분했던 영국이었습니다. 그 영국은 4,000년 동안 세상의 중심이라며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중국을 일순간에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린 아편 전쟁을 시작합니다. 1840년의 일이었습니다.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 그리고 청나라의 몰락과 중화민국의 탄생은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4,000년의 중국 역사를 요약하며 훑어봤는데요. 긴 시간의 역사인 만큼 녹음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